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 선납세금과 접대비 입력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납세금이라고 하면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예금, 적금,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즉 금융기관이 될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후에 법인에다가 지급하게 되는데 법인은 그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때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과 반드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례를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해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분 방법은 저교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선납세금 안에는 법인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법인세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 기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은 거래처 등록의 금융기관 탭에다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거래처 등록 메뉴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두 번째 탭에 있는 금융기관 탭에서 보시면 우리 7번의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13번의 지방소득세 납세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같이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등록되면 우리 법인세무조정 시에 원천납부세액명세서나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작성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건데요.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세 납세지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보통 이루어지냐면 우리 결산할 때 이루어집니다. 결산 시점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하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자, 보시면 3월 25일자에 보시면 전표 번호가 선납세금, 이자 수익, 보통예금, 이자 수익이 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원천징수세율 14% 하니까 선납세금, 법인세가 28만 원, 지방소득세가 2만 8천 원입니다. 그죠? 28만 원과 2만 8천 원을 차감한 내용,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죠. 자, 이 전표가 뭡니까? 전표 번호 6번으로 일치되고 있죠. 하나의 전표로 묶여져 있어야만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납세금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그러니까 저교를 수정해서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1번, 2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교를 수정하는 방법은 상당 부분에 F8번 저교 수정이라고 있죠. 저교 수정을 통해서 필요한 번호에다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이자 또는 이제 지방소득세는 2번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분을 해주셔야 우리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저교에서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 수익과 보통예금,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겠지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법인의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계 데이터 내용이 자동으로 법인 신고, 부가세 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 이런 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하나의 전표로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하는데 보시면 전표 번호가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소에는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력을 할 때 중간에 입력을 하고 스톱을 한 다음에 다시 입력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렇게 전표 번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전표가 있는 데에서 커서를 이동시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상단 부분에 대차 차액이라고 50만 원이 나타나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차 오류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전표 번호가 안 맞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평소에 잘 모를 때에는 이 부분 전표를 입력한 다음에 종료를 해봅니다. 일반 전표를 종료하게 되면 차액이 있는 데이터가 2건 있습니다. 조회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뜹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차액이 있는 부분, 전표 번호가 다른 거네 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경우에는 우리 SF2번 번호 수정이라고 있죠. 전표 번호를 수정하는 버튼을 눌러서 번호를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치시켜 주시면 전표 번호 일치로 해서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어쨌든 동일한 전표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표 번호가 다른 상태에서 제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보면 법인 조정에서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가 있죠.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28만 원과 2만 8천 원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할 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만 원과 2만 8천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표는 개별적으로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선납세금 계정과 이자 수익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요 부분에서 이걸 구분을 하시면 추후에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거는 나중에 우리 법인세무조정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하실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와 지방소득세 납세지 같이 등록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전표를 입력할 때는 적요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적요는 고정적요와 일반적요 구분 없이 접대비는 모두 고정적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만큼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할 때 적요 번호를 통해서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접대비는 정빙이 없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영수증 수취분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안 되고요. 건당 10,000원 이하일 때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하고 합쳐갖고 한도 비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접대비 부분을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접대비 3월 31일 날 접대비를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3월 31일 날 접대비 출금전표. 접대비는 그러니까 접대비 계정을 잘 모르실 때에는 계정 과목에다가 이렇게 접대비라는 그러니까 명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접대비 금액 거래처 예를 들어서 뭐 케냐다 180번 케냐가 있습니다. 케냐. 자, 접대비 적요는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까지 적요 수정 버튼을 통해서 보시면 빨간색 적요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까만색 적요가 있죠. 6번에 보시면 일반 경조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조사비 6번 해서 2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가정을 하게 되면 이 6번 일반 경조사비도 우리 법인세를 공부를 해보시면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 그냥 지출하셔도 되고요. 20만 원 초과되면 안 되도록 돼 있죠. 자, 그런 부분까지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요 수정을 통해서 보시면 6번 적요는 일반 적요로 돼 있죠. 고정 적요는 아니지만 고정 적요처럼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요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카드 사용 여부에서 접대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죠. 공급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일 날 다시 접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239번 김밥천국 등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로 접대를 했다라고 하면 1번 적용해서 100만 원 지출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해서 김밥천국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김밥천국에 일반 국내 접대비다 2번 하게 되면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게 됩니다. 5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접대비로 처리됐던 부분인데 카드 등 사용 여부는 카드 사용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3번에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해서 34번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경비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접대비는 건당 10,000원 초과 부분을 세금 계산서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으면 바로 직부인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접대비가 입력되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우리 법인 조정에서 과목별 세무 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접대비를 불러오게 되면 신용카드 미사용분 50만 원이 직부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일반 전표 쪽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 신용카드 사용분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적요를 사용을 코드 번호를 1번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걸 1번을 사용하지 않고 0번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일반 경조사비도 우리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식 관련해서 뭐 조의금을 이렇게 보냈는데 경조사비로 처리하지 않고 코드번호로 처리하지 않고 0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접대비 조정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눌러보시면 뭡니까?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170만 원에서 전부 다 부인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했고 경조사비로 나갔지만 그게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코드 번호로 이렇게 적요는 접대비 관련해서는 반드시 코드 번호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선납세금과 접대비 전표 입력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